자, 여러분 고개 되시고 반갑습니다. 오늘 처음 여러분 뵀는데 하여튼 어떤 분들이 앉아 계실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강의할지 궁금했죠? 저도 어떤 분이 앉아 계실지 굉장히 궁금했는데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동산 세법인데 제가 세법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2차 과목 어떻게 공부할 것인지 그 팁을 좀 드리면서요, 2차 과목 합격 전략, 또 그 다음에 부동산 세법 어떻게 공부할 것인지 그 팁을 드리면서 합격 전략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도는 다음 주부터 나갑니다. 진도는 다음 주부터. 이번 주에 그 다른 과목도 오리엔테이션 OT 이렇게 강의 들으셨죠?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해줄 건데, 어찌 보면 본 진도보다 이렇게 각오를 새롭게 하고 저희들의 주는 그 팁이 있죠? 그 조언들을 듣고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적을 필요도 없고 편안하게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도는 다음 주부터 나가고요. 자, 그래서 합격 전략 좀 말씀해 드릴 건데, 먼저 제가 그 최근 출제 경향 및 그 2차 과목 합격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세법, 자, 어떻게 공부할 것인지 고득점 합격 전략, 이런 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세법은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이런 것도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세법의 개요 및 출제 비중이요. 그래서 세법에서 우리 세법 보세요. 세법은 세금에 관한 법인데, 그 세법의 방대한 내용들 속에서도 우리는 부동산 세법을 우리 시험 범위래요. 그래서 이따 보겠지만 부동산을 살 때 내는 세금이 어떤 거고, 부동산 보유할 때 가지고 있을 때 내는 세금이 어떤 거고, 팔 때 내는 세금이 어떤 거냐, 이걸 중심으로 우리가 이제 공부하고 또 출제가 됩니다. 그럴 때 또 우리 시험에서 부동산 세금들 중에서 또 출제되는 세금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출제 비중도 제가 이따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또 그리고 조세란 무엇인가, 세금은 도대체 어떤 거냐, 여러분 조세란 무엇인가인데, 제가 오늘 보니까 전학반이요,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자, 만약에 더 많은 분들이 왔다 그러면 제가 조세란 무엇인가 이런 것까지도 강의하겠지만, 오늘 봐서 여러분들이 열띠게 호응을 하시면 제가 요까지만 강의하고 일찍 끝내드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반응이 이렇게 리액션이 없고 반응이 신통치 않다 그러면 제가 끝까지 반응을 끌어내기 위해서 조세란 무엇인가 요거까지 하면서 늦게까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기 나름이에요. 오늘 집에 빨리 가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리액션을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먼저 우리 최근 출제 경향 및 2차 과목 합격 전략인데요. 공인중개사 2차 과목 난이도 조정으로 난이도를 높이고 낮추고 이렇게 해가지고 합격자 수를 조절한다, 이렇게 의문점을 제가 제시했는데, 여러분 최근에 출제 경향을 보면요, 민법하고 부동산 학개론 요 1차 과목은 제가 보면 그래요. 매년 이렇게 지켜보면 한 과목이 좀 까다롭게 출제되잖아요. 그럼 다른 과목은 이렇게 좀 무난하게 출제돼요. 그래서 시험 당일날 저희들이 이제 해설 강의를 촬영하고, 그래서 이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직원들이, 제가 이번에도 이제 보면 해설 강의 촬영한 곳에서 직원이 바로 있잖아요. 시험을 보러 간 직원들이 있어요. 문제만을 위해서 오로지. 그래가지고 그 직원들은 시험 딱 끝나자마자 바로 그냥 사진으로 착착 찍어가지고 이걸 갖다가 촥 카톡으로 전송을 해줘요. 그러면 또 그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딱 그걸 카톡으로 받아가지고 이걸 바로 또 이제 요즘은 바로 이렇게 하면 텍스트화 되더라고요. 바로 그냥 문제로 또 출력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나눠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거의 시험 끝나자마자 바로 문제를 이제 거의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1차 과목 교수님들이 이제 먼저 해설 강의를 하고, 저희들은 나중에 이제 공시세법은 2차 2교시라 나중에 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 와서 딱 물어봐요. 1차 교수님들한테 시험 어땠어요? 그럼 매년 하는 얘기가, 한 분은 요번에 좀 시험이 까다로웠는데요. 그러면 한 분은 그냥 요번엔 좀 그래도 공부하신 분들은 60점은 그냥 무난히 맞을 점수가 그런 정도로 문제가 출제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어떤 해에는 또 요 민법에서 그러고, 어떤 해에서는 학개론이 그러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출제가 됩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1차 과목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붙여주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좀 기본적으로 충실히 했다 그러면,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다 떨어지는 시험이다 그러면 난리 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린 중개사는 응시 인원이 엄청 많잖아요. 30만 명이 넘지 응시하는 인원이.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합격자 수가 만약에 30몇만 명이 응시했는데 합격자 수가 한 1, 2천 명밖에 안 나왔다, 이러면 난리 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뒤집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안 나옵니다. 문제가 어느 정도 이렇게 합격자 수가 나오도록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부한 사람이면 1차는 한 과목에서 죽 써도 다른 한 과목에서 좀 보태가지고 이렇게 얼추 이렇게 붙여주는 그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2차 과목이
최근에 계속 보면 2차 과목이 어렵게 출제되고 있어요. 계속. 그래서 2차 과목에서 어렵게 출제해가지고 난이도를 좀 조절해가지고 좀 난이도가 2차 과목이 조금 특히 이제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부동산 공법이나 중개사법이나 요 과목 중에서 한 과목이 이제 공법은 계속 어렵게 출제가 되고 있는데 특히 이제 공법이 조금 30회 시험 같으면 조금 앞 동네가 좀 쉽게 나오고 뒷 동네가 좀 어려웠대요. 그러면 수험생들은 앞 동네가 쉽잖아요. 그러면 그 자신감을 갖고 뒤에 어려운 문제들도 그냥 대충 어느 정도 풀어놓은 게 있으니까 여유 있게 잘 찍습니다. 근데 앞에 만약에 문제가 어렵게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멘붕이 와가지고 앞에서 막 당황해가지고 뒤에 손만 잡아주면 똘똘한 문제들 답이라고 벌떡 일어서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걔네들을 막 당황해가지고 문제를 놓쳐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점수가 이렇게 좀 안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중개사법이라는 과목이 이제 어렵게 출제되면 그때는 곡소리 나요. 근데 올해는 중개사법이 조금 어려웠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80점, 90점 고득점자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번에는 좀 고득점이 좀 많지 않고 뭐 70점대, 뭐 60점대 이런 수험생들이 많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중개사법이 어렵게 출제되면 그러면 이제 합격자 수가 좀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공법이 앞동네가 어렵게 출제되면 좀 어렵게 그러면 이제 합격자 수가 줄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시법 중에서도 이제 우리 공시세법 중에서도 공시법이라는 과목이 좀 어렵게 출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끔씩 그러면 합격자 수가 좀 줄어듭니다. 이렇게 해서 난이도 최근에는 2차 과목에서 1차는 어느 정도 붙여주고 2차에서 난이도 조정해가지고 합격자 수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완전히 그런 건 아니지만 정책적으로 어느 정도 그런 흐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차 과목을 잘 하셔야지 최종 합격에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것은 물음표가 아니라 느낌표, 맞다, 조절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부동산 공법은요 계속 어렵게 출제되고 있어요. 앞동네가 좀 무난하게 나오고 뒷동네가 어렵고 앞동네가 어렵고 뒷동네 쉽고 이렇게 나온다는 것 뿐이지 결국은 최근에 계속 보면 부동산 공법은 계속 어렵게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몇몇 문제는 보면요 답 맞출 때 보면은 공법 교수님들이 답을 특정을 못 해가지고 법령을 찾아가지고 답을 찾는 그런 문제도 자기도 모르는 문제도 한두 문제씩 있고 한 몇 문제씩 있고 또 몇 문제는 또 대충 이건가 답인 것 같지만 확신을 못해 법령을 찾아가지고 이게 답이구나 이렇게 확신한 그런 문제들이 또 대문제씩 된답니다. 밥만 먹으면 10년 이상을 이것만 강의하는 사람들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맨날 공법만 강의하는 분들도 자기도 못 본 조문에서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것을 맞출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공법은 어렵게 계속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공법으로 난이도를 어느 정도 지금 조절해가지고 합격자 수가 너무 많이 안 나오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역할을 공법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법은 나중에 여러분들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공법은 여기에 공법에 고득점을 하려고 이렇게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잖아요. 그럼 점수가 나와요. 그렇지만 그거 점수 올리는 동안에 다른 과목들이 굉장히 또 피해를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법은 어렵기 때문에 다만 또 양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공법은 고득점 전략을 세우시면 안 돼요. 어떻든 간에 공법은 계속 어렵게 출제돼서 난이도를 이렇게 조절해야 하고 그래서 합격자 수를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제일 공인중개사 우리 2차 과목은 2차 1교시에 부동산 공법과 그 다음에 중개사 법령이 있잖아요. 또 그리고 2차 2교시에 공시법령과 우리 부동산 세법을 합쳐가지고 또 40문제가 출제되고 그 공법과 중개사 법령 합쳐가지고 40문제씩에서 80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1교시, 2교시로 나눠졌잖아요. 근데 그 공인중개사 2차 과목 중에서 2차 과목 중에서 제일 중요한 과목이 어떤 거냐 제가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제가 현장에서 이렇게 이제 합격 설명이라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하지만 합격 설명회 코엑스 같은 데서 엄청난 수험생들 몇천 명씩 모인 데서 제가 자 어느 과목이 2차 과목 중에서 제일 중요하겠습니까? 딱 그러면죠 세법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공인중개사 하실 분들이라 역시 고객 만족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딱 알아가지고 제가 세법 강의하니까 그냥 무조건 세법이래요. 근데 아닙니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과목은 어떤 거냐면 여러분 합격에 당락을 잡아하는 제일 중요한 2차 과목은 중개사법입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법 요걸 제일 잘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이것은 고득점 전략으로 목표를 세우시고 점수를 따야 돼요. 여기서 점수가 안 나오면 2차 전체적인 합격의 전략이 흐트러집니다. 그래서 중개사법이 제일 중요한 과목이다. 자, 그 다음에 공시세법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여러분요 많은 분들이 공시법과 세법은 합쳐가지고 40문제가 구성되는데요 이거를 굉장히 좀 문항수가 이렇게 나눠지다 보니까 부동산 공시법령에서
보면 등기법, 공시법령은 등기법이라고요. 등기하고 공시법은 등기하고 지적 이렇게 해가지고 되어 있어요. 공시법령은. 그리고 이제 세법입니다. 그리고 세법인데 보시면 출제 비중은요. 등기에서 30%, 그 다음에 지적에서 30%, 그 다음에 세법에서 40%예요. 그러면 이렇게 문제가 나눠지다 보니까 있죠. 사람들이 아유 뭐 그냥 이거 문제 얼마 되지도 않는데 해서 이 과목들을 좀 소홀히 해요, 공부를. 자, 그러다 보면 공인세법을 소홀히 하다 보면 여기서 과락 맞을 수도 있고요. 의외로 여기서 점수가 안 나와가지고 또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인세법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이따가 또 말씀드릴 거지만 등기 지적인데 등기가 조금 까다롭다고 평균적인 수험생들이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지적은 공부한 만큼 점수가 나온다고 해요. 그러면 어디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전략을 세워야 되냐면 여기서는 지적하고 세법에서 70%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합쳐가지고 70% 여기 이렇게 점수를 따는 전략으로 가시면 됩니다. 어떻든 간에 공인세법을 여러분들 소홀히 하지 않기를 꼭 당부드립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지난 30일에 지난 시험에서는 예전에 원래 중개사법에서 8, 90점 나오고 그 다음에 공법에서 뭐 한 대개 한 50점 정도 나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공시세법에서는 60점 정도 아니면 조금 모자라거나 60점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중개사법의 점수를 이렇게 다 보태주고 그랬었는데 요번 지난 30일의 시험에서는 중개사법이 조금 예년보다 까다로웠대요. 그래서 작년보다. 그래가지고 중개사법이 조금 문제가 어려웠다, 까다롭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득점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시세법이 요번에는 점수를 오히려 요번에는 등기하고 지적이 문제가 어렵게 안 나와가지고 요번에는 세법도 작년보다 난이도가 좀 낮아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시세법에서 점수를 보태가지고 다른 과목에 그래가지고 올해 요번에 합격하는 수험생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시세법을 여러분 소홀히 하지 않기를 꼭 당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시면요. 제가 금방도 지금 계속 힌트를 드렸어요. 중개사법의 이 공인중개사에서 제일 중요한 그 과목입니다. 그래서 중개사 법령 및 중개 실무, 즉 중개사법 과목이 2차에 당락을 잡아갑니다. 그래서 얘는 무조건 고득점 전략을 세우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평상시에 만약에 공법 어렵게 나오고 등기법 어렵게 나오고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중개사법에서 60 몇 점 맞았다 이러면 힘들어집니다. 어떤 수험생분이 그래요. 저는요 뭐 공법 때문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왜 그래요? 그러니까 공법이요 저 48점, 40 몇 점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공법 때문에 떨어져서 그랬는데 중개사법 몇 점 맞았어요? 물어보면 중개사법이 뭐 60 몇 점대예요. 60점대예요. 그럼 그 수험생은 뭐 때문에 떨어진 거예요? 중개사법을 못해서 떨어진 거예요. 원래 공법은 50점만 맞으면 기본 잘한 거예요. 근데 중개사법을 고득점 했어야 되는데 거기서 고득점 못해서 떨어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중개사법이 제일 중요한 그런 2차 과목이라는 거 여러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고득점 전략을 세우셔야 되고 또 그 다음에 항상 제가 그런 얘기예요. 중개사법은 나중에 이제 9월달 되면 제가 계속 잔소리처럼 말씀을 드리는 것이 계속 마무리 과정 가면요. 중개사법은 평상시 모의고사 풀 때도요. 이런 연습을 하셔야 돼요. 보니까 그 몸이 찌뿌둥하신 것 같은데 스트레칭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세법은 수업 시간마다 계속 이제 스트레칭도 하고 갈 건데 자 한번 보세요. 저를 보시고 목 운동 한번 이렇게 목 운동부터 따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앉아 계실 때 자, 목 운동 반대로 돌리시고 자 허리도 여러분 좌로 이렇게 우로 돌립니다. 아이고 좌로 우로 돌리시고 자 기지개도 한번 화끈하게 제끼시고 여러분들 좋습니다. 좋습니다. 어깨 돌리시고요. 아무래도 뭐 저녁반 직장인분들 같으면은 뭐 회사 끝나고 오셔가지고 굉장히 피곤할 텐데 제가 원래 그래서 저희들은 이 촬영을 주로 이런 뭐 촬영한다 그러면 오전에 하거든요. 오전반 분들이 아무래도 좀 이렇게 활동 생기도 있고 그 다음에 리액션도 좋고 또 수강생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되게 오전에 촬영하는데 오늘 오전에 촬영하다가 무슨 문제가 생겨가지고 카메라에 무슨 문제가 생겨가지고 지금 저녁반 촬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는데 오전반은 리액션들이 좋아요. 그래서 뭘 물어보면 대답도 잘 나오고 별로 안 웃긴 얘기도 잘 웃고 막 그래 좋은데 저녁반은 되게 직장인분들이 많아가지고 또 인원이 많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그냥 이렇게 뭔 얘기하시면 리액션 없이 그냥 구경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저녁반은 굉장히 힘들어해요. 자, 그런데 어떡하네. 자, 여러분 스트레칭 하셨으면 한번 보세요. 중개사법을 모의고사 평상시 풀 때 항상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런 연습을 해야 돼요. 중개사법은 문제가
아주 지저분하게 나온대요. 그래서 뭐 그냥 뭐 토시 하나 갖고서 문제를 뭐 틀리기도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중개사법은 문제가 지저분하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풀 때 너무 쉽게 1번에 답이 있는 것 같아요. 아싸 딱 찍고, 여기 문제 다 보니까 2번에 답이 있는 것 같아요. 아싸 딱 찍고 막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 다른 문제 안 보고 탁 찍고 넘어가고 탁 찍고 넘어가 이러면은 문제를 쉽게 푼 것 같은데 나중에 점수를 맞춰보면 왕창 틀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해설을 보면은 이거 왜 틀렸지 내가? 이걸 왜 못 봤네?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경우들을 엄청 많이 봐요. 그렇기 때문에 중개사법은 항상 제가 그래요. 1번, 2번에 답이 있어도 체크해 놓고 나머지 3, 4, 5번 지문을 꼭 보라고 합니다. 읽어보고요. 근데 시험 문제 풀 때 사실은 우리가 5개 지문을 다 보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부족해요.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면 중개사법에서 시간을 꽉 채워서 할애야 되는 시간을 풀었어요. 그러면 아니면 좀 오버될 수도 있어요. 그럼 어디서 시간을 세이브해야 되냐면 공법이요. 중요한 건데 공법은 그래도 공법은 어차피 고득점을 못 해요. 여러분들 공법은 8, 90점 맞기도 맞을 수도 있지만 그 맞으려면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돼요. 근데 시험은 여러분 효율적으로 공부해야 되고 우리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8, 90점 맞아봤자 소용이 없어요. 일단 합격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골고루 전략을 세워서 공부하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공법은 알면 알고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맨날 밥만 먹으면 이거 강의하는 공법 강의하는 교수님들도 이 문제를 답을 못 고르는 문제들이 있다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그냥 공법은 딱 봤는데 알겠다 그러면 풀고 이거 딱 봤는데 모를 것 같다 안 본 저 지문에서 나온 것 같다 별표 지문에서 나온 것 같다 그냥 찍고 넘어가고 딱 풀만 하면 풀고 안 배운 것 같으면 무조건 찍고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시간을 세이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중개사법은 평상시 전공의사 풀 때부터 연습을 하셔야 돼요. 너무 쉽게 탁 찍고 넘어가고 탁 찍고 넘어가고 이러지 말고 문제를 항상 신중하게 풀고 그다음에 찬찬히 꼼꼼하게 풀고 공법 풀고 이런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런 게 연습이 안 돼 있잖아요 평상시에. 그러면 실전에서 그냥 문제 중개사법 딱 받으면 쉬운 것 같으니까 아싸 아이고 올해 중이다 이거 합격인가 보다 하면서 막 짚고 넘어갔다가 나중에 답 맞히면 왕창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중개사법은 문제 지문 풀 때 5개를 모두 읽어야 한다는 거. 그 다음에 평소 학습 시간은요 공법의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돼요. 또 할애할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공법은 엄청나게 양이 많고 또 처음에 체계도를 잡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체계를 잡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공법이 평상시에는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2차 과목 중에서는. 근데 실전에서는 중개사법에 더 중점을 두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개사법에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하고 그다음에 공법보다는 중개사법에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합니다. 근데 평상시에는 학습 시간은 공법에 더 배분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여러분요. 부동산 공법은 그럼 어떻게 공부할 것이냐? 공법은 집중과 선택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미 공법 지금 강의 들으셨죠? 네, 강의 안 들었어요? 자, 처음 오신 분도 계시고 그럴 텐데 공법은 어느 분이 전국 어느 분들이 강의하더라도 제가 이렇게 보면요. 공법은 아주 촘촘하게 그 많은 엄청난 법령을 다 강의할 수도 없고 또 강의하시는 분도 없고 또 할 필요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많은 분들이 공법은 자주 출제되는 주요 법들을 중심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강의하고 그 다음에 좀 출제가 낮은 부분들은 또 과감하게 버리고 또 어떤 자주 출제되는 법령 속에서도 그 법 속에서도 또 아주 디테일한 거 버릴 부분을 과감하게 버리면서 대부분들 강의를 하시고 또 그렇게 공부를 하시라고 하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공법은 집중과 선택입니다. 버릴 부분 버리고 공부할 부분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이런 식으로 또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공법의 전부를 그래서 알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집중과 선택이 역시 또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버릴 부분은 버려야 되고요. 근데 많은 수험생분들이 있잖아요. 이게 노파심이라는 게 생겨요. 그런데 이게 강의하는 사람도 그런데 이 강의하다 보면 있잖아요. 막 이런 거 올해 왠지 나올 것 같은데 막 그래가지고 요것도 막 중요하고 요것도 중요하고 막 하다 보면 다 강의를 다 하다 보면 있죠. 그러다 보면 그래서 막 여러분한테 막 던져줍니다. 그럼 여러분들 머리가 터지겠죠. 수습도 안 되고 어렵기만 하고 수습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강의하면서 제가 항상 매년 반성하는 게 노파심을 버려라. 그래서 버릴 부분은 과감하게 버리고 강의를 세법은 방대한 내용인데 그 중에서도 우리 그 부동산 세법만도 방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어떤 해에는 제가 이 부분을 자세히 강조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해에는 또 중요하지만 작년에 출제했는데 또 출제 가능성이 낮다 그러면 강의를 하긴 해요. 언젠가 한번 하긴 하는데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지 않고 강의 한번 하고
그 다음에 그냥 슬쩍 지나가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제가 그래서 저도 강의하면서 선택과 집중을 해요. 그래서 어떤 부분은 올해 출제가 유력시되면 자세히 강의하고 끝없이 반복하고, 근데 어떤 부분은 중요하지만 올해는 좀 출제 가능성이 낮다 그러면 과감하게 좀 소홀히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강의하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어떨 때는 노파심이 생겨요. 요것도 강의해 줘야 되는데 만약에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하면서 또 강의하게 되고, 그래서 그냥 이걸 잘라야 되는데 못 자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반성합니다. 선택과 집중을 해서 강의해야 되고, 공부도 똑같아요. 여러분들도 공부도 이게 저희들은 10개를 하루에 그 강의하면서 10개를 던져줬어요, 여러분들한테. 그럼 여러분들은 그 10개를 다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10개를 모른다고, 이해 못한다고 막 스트레스 받고 막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차근차근 여러분들 있잖아요. 하나하나 저희들이 10개 던져주면 그 중에 중요하다고 진짜 많이 강조한 몇 개만 이렇게 챙겨서 가면 돼요. 몇 개만 챙겨서 가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공법은 특히 버릴 부분은 과감하게 버리라고 전국의 공법 교수님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공시법은 자 어떻게 공부할 것이냐. 공시법은 지적법을 잡아야 돼요. 지적법을. 그래서 아까 제가 말했죠. 이 공시법령이라는 것은 등기하고 지적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등기와 지적으로 되어 있는데, 지적법, 부동산 등기법과 지적법으로 되어 있다고 여러분들이 앞에서 지금 아니구나. 아직 여러분들이 공시법은 아직 오리엔테이션을 아직 안 했겠네요. 내일 오는데요. 저랑 같이 강시예요. 저랑 같이 강시인데, 딱 보면 알겠지만 일단은 저 여성 수강생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교수진을 받잖아요. 또 그래서 제 얼굴을 보고서 내일도 듣고 혹시 또 기대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기대하시면 실망합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 생긴 거는 어떻든 간에 안 생긴, 저보다 안 생긴 우리 강승우 쌤이 오시는데, 강의는 어떻든 간에 여러분 등기법을, 공시법을 여러분의 그 합격의 길로 인도할 그런 분이 이제 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공시법에 이제 엄청 잘하는 분이 오시는데, 문제는 여러분 보세요. 이 등기, 이제 그때 여러분들이 내일 또 들으면 알겠지만, 등기하고 지적이 있는데, 평균적인 제가 객관적 입장에서 봤을 때, 뒤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걸 이렇게 들어보면, 등기법이 매년, 전국 어디나 매년 보면 수험생들은 등기법을 어려워해요, 등기법을. 저도 등기법이 보니까 어렵더라고요, 등기법이 어려워요. 지적은 그냥 암기예요. 그래서 지적은 하면 맞추고 모르면 모르는 거, 공부 안 하면 틀리는 거, 이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등기법은 문제가 좀 까다롭게 나올 때는 문제를 풀면서 헷갈리고 이건지 막 헷갈리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시간을 좀 많이 잡아먹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부할 때도 어렵지만 문제 풀 때도 시간을 좀 잡아먹는 경향이 있다라고 평균적인 수험생이 얘기합니다. 어떤 분은 등기법이 재밌다고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은 좀 제가 보기에는 좀 저희들하고는 좀 다른 분인 것 같아요. 평균적인 저희들과 다른 분인 것 같고, 재밌다고 하는 분이 계시는,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어쨌든 간에 등기, 지적은 이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등기법보다는 지적법을 잡으라고 많은 수험생들이, 교수님들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적법을 잡아라.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요, 점수 따기는요, 그래서 등기법보다는 지적법이 더 좋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적법을 잡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점수 따기가 지적법이 쉬우니까, 하면 나오고 안 하면 틀리는 거니까. 그 다음에 2차 2교시 문제 풀 때는 항상 제가 얘기해요. 제가 이제 9, 10월 달 되면 또 진짜 잔소리처럼 강조할 거고, 제가 이번에도 마지막 강의 때도 꼭 얘기 드렸어요. 자, 문제 푸실 때, 실전에서 문제 푸실 때 지적법 먼저 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요거 이제 같이 합쳐가지고 이제 2차 2교시에서 40문제를 풀잖아요. 그래서 지적법을 먼저 풀고, 자, 그 다음에 세법 문제를 풀고 등기법 문제를 맨 마지막에 풀으라고 제가 그렇게 신신당부했건만, 요번에 보니까 저희 그 홈페이지에 어떤 수험생이 올린 게 보니까 문제를 풀었는데요. 공시법을 풀다 보니까 10분밖에 안 남아가지고 세법은 어떻게 문제를 풀었는지도 모르게 그냥 막 문제를 풀었대요, 막 세법은. 그랬는데 그래도 8문제는 맞췄는데 어떻게 자기가 본인 스스로 알고 풀었는지 모르고 풀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풀었는데 8문제 맞췄다 이렇게 얘기하는 수험생이 있었는데요. 절반 맞춘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수험생은 진짜 제가 아주 그냥 옆에 있었으면 꼴밤한 테 딱 때려줘야 돼요. 왜냐면 제가 진짜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한 20번 이상, 처음부터 끝까지 한 20번 이상 정도를 제가 문제 이렇게 풀으라고 계속 강조를 드렸는데, 아니, 공시법 풀다가 세법 그 10분밖에 안 남아가지고 그때 문제 풀면 마킹은 언제 하고 언제 뭐 하냐고. 그러니까 그 수험생은 잘못하면 떨어질 뻔했는데 어떤 순간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지적법을 먼저 풀고 세법 풀고 등기법을 나중에 푸는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됩니다. 평상시에 전국모의사 풀 때도 이렇게 연습을 해 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세법은 어떻게 공부할 것이냐. 이제 제가 세법은 이제 강의하는 제가 세법이니까. 세법은요, 선입견을 버려라. 자, 보면, 그 세법은 뭐 세금에 관한 법이잖아요. 그럼 여기 이제 공부하러 오신, 만약에 처음 공부하신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세법은 어렵죠? 어렵긴 어렵습니다. 어렵긴 어려운데 또 세법은 또 자주 바뀌잖아요. 그냥 죽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래서 어렵고 자주 바뀌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렵다는 선입견을 너무 많이 가지셔가지고 또 계산 같은 거, 저는 수학을 못 하는데요. 저 세법, 그래도 수학을 못 하는데도 세법을 할 수 있나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미리 말씀드리면 세법은 계산 사례 문제는 딱 한 문제 나와요. 근데 그 계산 사례라는 것이 복잡한 그런 거냐? 아니에요. 간단한 공식을 알고 있으면 또는 이론을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그런 간단한 문제입니다. 사칙연산 할 수 있으면 풀고. 그런데 어떤 수험생분은 저는 수학을 못 하는데요. 막 그런 분이 계시는데 수학하고 전혀 관계없어요. 또 그리고 사칙연산도요. 저는 이렇게 머리 막 이렇게 잘 계산이 잘 안 되는데 이런 분들 계시는데 아니에요. 우리가 계산하는 게 아니라 계산기를 갖고 가잖아요. 계산기가 이 누를 힘만 있으면 돼요. 계산기 누를 힘만 있으면은 계산기가 알아서 다 해줘요. 예? 아니 진짜로요. 그래서 뭐 곱하기 있으면 곱하기 누르고 나누기 있으면 나누기 누르면은 계산기가 해주는 거지 우리가 계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계산기 누를 힘만 있으면 세법 계산 문제는 푸는데 어려움이 없다. 또 부동산 학개론도 제가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부동산 학개론도 어떤 수험생들이 합격 설명회에서 질문을 하는데 저는 수학을 못하는데 부동산 학개론을 또 공부할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또 똑같아요. 저희들이 그 학개론 교수님하고 똑같이 한 얘기가 있어요. 계산기 누를 힘만 있으면 자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법은 계산 문제가 나오는데 한 문제고 그것은 가끔 어렸던 때는 어렵게 나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쉽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30일에 저는 31회 시험에서는 양도소득세 감면액을 구하는 그 소득세법 90조 계산식을 알고 있는지 묻는 문제가 나왔는데 여기 이제 물론 지금 이의제기 들어갔어요. 이의제기에 들어갔는데 단서 없어가지고 이의제기 들어갔는데 어떤 간에 이 문제 계산식을 외우고 있으면 풀 수 있는 건데 한 번도 출제 안 됐던 내용이었습니다. 한 번도 출제 안 됐던 내용인데 이번에 출제가 됐어요. 세법은 내용이 엄청 방대한데요. 가끔씩 한두 문제씩은 한 번도 출제 안 됐던 부분에서 문제가 출제가 돼요. 한두 문제가 매년. 그런데 당황할 필요 없어요. 버릴 거는 그냥 버리고요. 근데 또 이렇게 서술형으로 되어 있는 문제들은 딱 보면 답이 뭔가 딱 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번에 이따가 우리 다음 주에 배우겠지만 세법에서 이런 게 있었어요. 지역자원시설세라는 세금이 있어요. 지역자원시설세. 그래서 여러분 지역자원시설세라는 세금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못 들어봤어요? 여러분들이 재산세 고지서를 잘 보시면 재산세 고지서를 잘 보면 재산세 고지서에 재산세 얼마 그리고 나중에 배우는데 재산세 부가세라고 해서 지방교육세 얼마 그 다음에 또 도시지역 내에서 주택 갖고 계신 분들은 토지건축물 주택 갖고 계신 분들은 그러면 이제 지역자원시설세라는 세금을 내요. 여러분들이 이 세금을 도시지역분이라는 세금을 내는구나. 도시지역분. 그래서 요거 소방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같은 것을 또 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떤 간에 지역 간의 균형 발전과 수자원 보호 같은 자원 보호와 소방시설 같은 공동시설 같은 것을 유지할 목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건축물 같은 것 갖고 계신 분들은 건축물 갖고 상가 뭐 아니면 뭐 등등 뭐 갖고 계신 분들 여러분들은 이제 지역자원시설세라는 세금을 내요. 근데 이거 보세요. 이 지역자원시설세라는 세금 있잖아요. 2011년도에 요게 이제 2011년도에 요게 이제 신설이 된 세금이에요. 기존에 있던 세금들을 합쳐가지고 이제 이렇게 된 건데 신설이 된 세금인데 요 지역자원시설세라는 세금이요. 근데 2011년도에 신설이 되고 한 번도 독립화 문제로 출제가 안 됐어요. 한 번도 출제가 안 되는데 지난 31회 시험에서 이게 문제가 독립화 문제로 이번에 나왔어요. 문제가. 근데 지역자원시설세는 평상시에 자세히 공부 안 배우는 내용이에요. 몇몇 특징들만 배우지 자세히 공부를 강의를 안 해요. 책에는 나와 있지만 자세히 강의 안 하거든요. 근데 제가 찍어서 몇몇 특징들 말씀드린 게 있고 그래요. 그런데 요 지역자원시설세라는 문제가 독립화 문제로 쫙 나왔어요. 5개 지문에. 근데요, 어떤 수험생들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 항상 그 시험 마지막 날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 만나면 이따가 맨 마지막에 이제 끝날 때 제가 항상
첫 강의 때 항상 이제 다음 주에 특히 이제 정식 강의 들어가면 얘기하겠지만 첫 강의 때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세법에 어려움을 겪고 그랬어도 저와 함께 꾸준히 기초과정부터 꾸준히 이렇게 공부하신 분들은 특히 마지막 강의가 중요해요. 마지막 강좌를 특히 함께 하면서 꾸준히 저와 함께 하신 분들은 제가 반드시 세법은 구원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구원의 약속을 드리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기 계신 우리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끝까지 함께 하시면 세법은 반드시 제가 구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도요, 아무 반응도 없어요. 보면 그냥, 그런데, 뭔 저기다 이런 표정인데, 여러분 지금 그럴 처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저와 함께 끝까지 함께 하시면 반드시 세법은 제가 구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좋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엎드려 절받네. 근데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얘기를 해요. 첫 강의 때. 정식으로 이제 첫 강의 진도로 가면. 그 다음에 또 제가 맨 마지막 강의 때 항상 하는 말씀이 있어요.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서 시험을 보더라도 제가 함께 할 것이고, 제가 함께함을 느낄 것이고, 제 음성이 들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요번에 우리 홈페이지에 보니까 이제 그 교수님 질문이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질문을 많이 했던 어떤 특히 많은 분들이 그랬지만 특히 한 분이 그 질문을 많이 했어요. 시험 보기 그 전전날까지 해가지고 계속 질문하고 거의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 계속 두세 번은 질문했던 세 번? 어떨 때는 뭐 거의 매일 질문하는 분도 있는데 계속 공부하다 뭐만 모르면 모르고 사소한 거 자기가 찾아보지 않고 그냥 무조건 질문하는 수험생이 있었어요. 근데 그 수험생이 뭐라고 저한테 이렇게 글을 썼냐면 이렇게 썼더라고요. 제가 구원해 준다, 시험장에 제 음성이 들릴 것이다, 막 그런 거를요 콧방귀도 안 끼고 뭐 도대체 무슨 소리 이상한 소리만 한다고 괜히 믿지도 않고 그랬는데 자기가 요번에 시험 보면서 진짜 그 시험 문제를 딱 보는데 그 시험 보는데 제 음성이 들리고요. 제가 제 음성이 딱 들리면서 편안해지고 제 음성이 들렸어요. 그래서 문제를 맞췄어요 하면서 교수님 덕분에 합격했다고 하면서 믿지 않았는데 진짜 믿게 됐다 그러면서 막 그런 얘기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제 음성이 들렸어요. 제가 함께함을 느꼈어요. 이렇게 하면서 간증을 합니다. 아니죠. 여러분 진짜로 그러면 진짜 제 카페에 합격 후기 한번 와서 쭉 보세요. 그리고 여기 그 회사들 그 홈페이지 한번 쫙 보세요. 그러면 진짜로 그렇게 함께함을 느꼈다 이런 고백들이 나와요. 여러분 요 세금이요. 자, 낯선 세금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한 번 줄지 안 되는데 문제가 나와요. 그래도요, 지문을 잘 보다 보면 여기 이런 게 있었어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였어요. 지역자원시설세는 재산세 친구요. 그래서 재산세라는 세금이 나오잖아요. 그럼 옆에 항상 누가 같이 나와 있냐면요. 지역자원시설세가 따라다녀요. 그래서 재산세 친구 누구요? 지역자원시설세. 그러면 보세요. 재산세가, 지문에 이런 게 있었어요. 재산세가 비과세, 비과세 되는 경우에 재산세가 비과세 되는 경우에 지역자원시설세도 지역자원시설세는 재산세가 비과세 되는 경우에도 지역자원시설세는 부과한다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제가 항상 뭐라고 했어요? 재산세 친구 누구예요? 지역자원시설세예요. 재산세가 비과세되면 얘도 뭐예요? 비과세예요. 부과한다고 했는데 틀렸어요. 부과하지 않습니다. 재산세가 비과세면 뭐예요? 얘도 비과세예요. 그래서 어떤 수험생분이 합격 후기에 썼어요. 교수님 제가 그 문제를 보니까 재산세 친구 그게 떠올르더래요. 딱 재산세 지문을 보는데 그거 보니까 재산세 친구 지역자원시설세 재산세가 비과세면 얘도 비과세인데 얘는 과세 틀렸구나 이렇게 해서 문제를 골랐다 이렇게 하면서 합격 후기에 썼더라고요. 그래서 평상시에 수업을 잘 들으면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요 세법은 이렇게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수업을 잘 들으시면 의의 범위에서 이렇게 한 문제씩 나오기도 하지만 어렵기도 하지만 또 문제를 잘 보면 또 답을 고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다는 선입견을 버리고 공부하시면 돼요. 그리고 부동산 세법이다 보니까 세법적인 것도 있어서 처음에 용어가 낯설어서 어렵기도 하지만 그 다음에 민법이나 공시법, 공법적인 개념들이 막 섞여 있어요. 그래서 다른 과목들을 공부가 좀 되잖아요. 민법 같은 과목이 공부가 되면 훨씬 더 우리 세법 공부할 때 도움이 돼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처음에 어렵다는 선입견을 버리세요. 세법은 유일하게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고득점할 수 있는 효자 과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입견을 버리시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또 세법의 기본 원칙을 이해한다 그랬는데 세법 기본 원칙을 이해한다는데 우리 이런 게 있어요.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허가받지 않은 무허가 건축물을 취득할 때 취득세 내겠습니까? 네? 무허가 건축물을 취득할 때 취득세 부과되겠습니까? 무허가 건축물 같은 거요 보유할 때 재산세 부과되겠습니까? 네?
무건축물을 팔 때요, 양도세가 과세가 될까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요, 무건축물을요, 허가받지 않아도요, 취득할 때 취득세가 부과돼요. 무건축물 보유할 때 재산세도 부과돼요. 자, 그 다음에 양도할 때 양도세도 부과돼요. 무건축물인데 재산세가 부과되나요? 그런데 그 건축물 대장 같은 것만 뭐가 이렇게 잡혀 있으면 재산세가 부과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집 팔고 그럴 때 그런 게 또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어떻든 간에 하여튼 우리 세금은 그래요. 또 등기되지 않아도요, 세금이 과세가 돼요. 등기되지 않아도 취득세나 재산세나 양도세가 부과돼요. 또 지적공부상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살 때 있잖아요. 취득세 부과될 수 있어요. 지적공부상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보유할 때 재산세도 부과될 수도 있고요. 팔 때 양도소득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도 부과돼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은 등기되지 않아도 등록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가 돼요. 자, 그 다음에 그게 이제 나중에 여러분 실질과세 원칙이라는 것으로 이제 배우게 돼요. 이게 이제 실질과세 원칙이라는 건데 우리 부동산 세법에서 굉장히 중요한 원칙인데 우리가 다음에 이제 배우게 돼요, 여러분들이. 오늘은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 또 보세요, 여러분. 공부상 있잖아요. 주택이에요. 근데 실제 파는 양도일 현재요. 양도일 현재 요거 영업용 건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고 있어요. 양도해요. 그러면 자, 이거를 주택으로 과세할 것인지 상가로 과세할 것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양도소득세는 세금이 확 달라집니다. 자, 그럼 여러분 공부상으로는 주택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실제는 상가로 영업용 건물로 사용하다가 양도해요. 그러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 주택으로 과세하겠어요? 상가로 과세하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공부상 주택으로 되어 있어도 상가를 보고 과세해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또 중요한 원칙이 뭐냐면요, 어떤 취득한 날 또는 보유하는 6월 1일 날 또는 양도하는 날, 이런 날, 기준이 되는 날들로 봤을 때 공부상으로는 주택으로 되는데 실제는 영업용 건물로 사용해요. 그럼 영업용 건물 양도로 과세하고요. 또 공부상으로는 농지로 되어 있는데 실제 이런 날 봤더니 농지가 아닌 토지로 지금 이용되고 있어요. 농지가 아니에요? 그러면 농지가 아닌 토지로 과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세법은 이게 현황부가 원칙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이런 실질과세 원칙이라든가 조세부과의 세법의 기본 원칙을 이해하면 많은 내용을 외우지 않고도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게 되고 또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세법의 기본 원칙을 이해해야 되고요. 세법을 잘 하려면요. 그 다음에 용어의 낯설음을 극복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과세표준, 과세표준, 세율, 그 다음에 비과세, 과세요건 막 이렇게 모르는 용어들이 막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모르는 세금들, 아까 지역자원시설세라는 세금 나왔었죠. 낯설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세금들이 있어요. 그래서 세금들, 용어들 이런 것이 낯설어가지고 세법이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집니다. 처음에 어떤 분은요, 제가 첫 강의 이제 다음 주 첫 진도 나가세요. 첫 강의 딱 했어요. 그런데 어떤 수험생은 교수님, 그냥 수업이 재밌네요.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이런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요,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이런 분이 계세요. 똑같이 수업을 처음 와가지고 똑같이 수업을 들었는데 어떤 분은 귀에 쏙쏙 들어온다고 하고 어떤 분은 어려웠대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요, 용어의 낯설음 때문에 그래요. 그래도 이렇게 세금이라는 것을 용어를 그래 좀 듣고 그랬던 분들은 아무래도 용어를 좀 듣고 그랬던 분들은 좀 들은 부분이라도 있는 분들은 조금 그래도 이렇게 솔직하면서 이렇게 뭔가 잘 들어옵니다. 근데 20대 그 초반에 어떤 수험생들 있잖아요. 그 수험생들이 세법을 굉장히 어려워해요. 왜냐고요? 세금을 내봤어야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거는 막 암기 잘 되는데 이 세법은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근데 용어가 낯설어서 그래요. 근데 우리가 첫 강의를 듣는데, 제가 첫 강의를 했는데 다음 주도 그랬지만 첫 강의 했는데 제가 어려운 내용 강의했겠어요? 아니, 절대 안 해요. 어려운 내용은 용어 설명하는 거지. 그런데도 어렵다 이렇게 느끼는 것은 뭐냐면 제가 어려운 내용을 강의해서 어려운 게 아니라 낯설어서 생소해서 어렵게 느껴지는 것 뿐이에요. 제가 IT 쪽의 어떤 지식이 굉장히 문외한이고 IT 쪽에 어떤 관심이 없다 보니까 근데 이제 현대 상황을 하려면 IT를 알아야 되잖아요, 지식을. 그러다 보니까 누가 뭐라고 제가 직원들한테 그렇고 뭘 물어보잖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잘 들지도 않지만 대충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알았다. 그래서 와가지고 막상 내가 해보려면요, 무슨 얘기 있었지? 중간중간 기억나고 막상 해보려면 또 잘 안 돼요. 그래가지고 또 물어보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낯설어서 처음엔 어렵게 느껴지는 것 뿐이지 용어의 낯설음을 극복하면요, 그 다음엔 또 민법적인 것들, 공시법적인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어서 처음엔 어렵게 느껴지지만 그런 다른 과목에서 이제 그 과목들을 공부하고 또 세법의 용어들을 익히면 세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한 만큼 점수 나오는 과목이고요. 또 세법의 특성과 세목들의 취득세는 어떤 세금이고 재산세는 어떤 세금이고 이 특성과 구조를 이해하고 나중에 또 비교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요, 이해하고 비교하고요, 여러분이 혼자 안 해도 돼요. 제가 다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또 암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또 비교할 수 있도록 다 도와드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끝까지 저와 함께 호흡을 맞추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기초부터 마무리 과정까지 함께 하면요, 세법은 수업 시간에 공부하라고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려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수업 시간에 구경하는 거예요. 그냥 수업 시간에 그냥 앉아서 그냥 구경만 하다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천재도 아니고 우리가 그냥 들어가지고 어떻게 그냥.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들을 때는 잘 이해가 됐는데요, 이상하게 돌았으면 잃어버리고요, 문 열고 나가기만 하면 분명히 내 강의장 안에서 알았었는데 문 열고 나가면 막 까먹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돌아 쓰지 마세요. 그러면 문 열고 나가지 마세요. 막 내가 그러거든요. 그럴 정도로 얘기하는데, 여러분요, 그 수업 시간에 구경을 해서 그래요. 그냥 수업 시간에 가만히 그냥 그렇구나 이러면은 이게 아무래도 저도 그렇고요. 그냥 대충 이렇게 그냥 들면 금방 그냥 한 귀로 들어서 한 귀로 흘러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기억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억하려고 노력하시고, 그러면 수업 끝나고 열심히 집중해서 듣고 기억하려고 노력하고 호흡을 맞춰서 저희들하고요. 그 다음에 수업 끝난 다음에 조금만, 특히 세법 같은 과목은 조금만 여러분들이 뭐 차투리 시간 활용해서 뭐 쉬는 시간이라든가 아니면 집에 돌아가시면서 조금만 저희가 강조했던 것들 본다거나 또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OX나 이런 게 나갈 거거든요. 다음에 그러면 시험 끝나면은 강의 끝나면은 그 공부한 내용을 반드시 한번 이렇게 문제 OX든 뭐든 풀어보시고 그렇게 하면서 쌓여가면 그게 이제 실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법은 다른 과목에 민폐 안 끼치고 많은 시간 투자 없이도 고득점할 수 있는 그런 과목입니다. 이번에 세법이요, 다 맞을 수도 없었는데도 다 맞았다고 저한테 자랑하는 분이 계세요. 교수님, 자랑과 보람이 되기 위해서 저 공부해가지고 다 맞았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제가 안 가르쳐 준 걸 어떻게 맞췄는지 모르겠어요. 양독세, 감면세, 액 구하는 건 안 가르쳐 주는데 그런 것까지도 한 번도 안 나온 강의인데도 찍었겠죠? 어떤 생각을 만점 맞았어요. 나머지는 다 본인이 알아서 맞춘 거고. 그래서 한두 개 틀리고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어떡하네. 고득점 할 수 있고 만점 맞을 수 있는 유일한 과목이고요. 연간 강의 일정인데 이것은 제가 잠깐 쉬었다가요, 다음 시간에 연간 강의 일정 소개해드리고 또 우리 부동산 세법에서 중요한 세금들 소개 다음 시간에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공법을 강의하는 고상철입니다. 자, 제가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건 뭐냐면, 공인중개사를 여러분이 공부하시다 보면은 여러 가지 자료들, 뭐 OX 문제라든지 어떤 요약된 집약된 자료, 뭐 PPT 자료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 일일이 출력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보관하고 하는데 불편함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약간 또 해소도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하고 커뮤니티도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네이버 밴드라는 어플을 좀 활용할 건데요. 그 네이버 밴드에다가 자료를 올려놓은 거를 내가 다운을 받고 내가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작하는 거 똑같이 따라 하시면 설치부터 사용 방법까지 말씀드릴 테니까 그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1단계 네이버 밴드 어플을 다운받습니다. 자, 그럼 네이버 밴드 다운을 어떻게 받냐? 자, 플레이스토어, 우리 안드로이드 버전으로 갈게요. 그래서 플레이스토어를 누르시면 화면이 바뀌면서, 지금은 이제 컴퓨터 화면을 제가 이제 좀 크게 보이게끔 해놓은 거라서 여러분 핸드폰에는 아마 맨 위에 여기 검색창이라는 게 있을 건데 여기다가 제목을 넣는 거예요. 제목을 뭐라고 쓰냐면 네이버 밴드 아니면 밴드 이렇게 쳐도 돼요. 밴드 치면 제일 상단에 나오죠. 그래서 이제 네이버 요 밴드가 요 초록 색깔 바탕에 B자예요. 밴드.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설치 누르시면 됩니다. 자, 2단계 그럼 네이버 밴드를 일단 들어가셔야 돼요. 들어가서 검색하기 전에 밴드 어플을 누르면 위측 상단에 이 돋보기 모양이 있을 거예요. 이 돋보기 모양을 누르기 전에 우리가 이제 검색을 해야 되잖아요. 누르시면 검색 컨트롤 가요. 여기다가 우리 공수모라고 치면 돼요. 공수모 치고 엔터 치면 이제 그동안 이제 우리 공수모 관련된 게 나올 건데 제일 상단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네이버 33개가 밴드가 나왔는데 그중에 여기가 1등이죠. 자, 그럼 이제 3단계 해당 공수모 밴드로 들어갔습니다. 그럼 들어가시게 되면 가장 첫 화면에 공인중개사 수험생 모임이거든요. 원래 그 수험생들만 위한 모임이기 때문에 시험 정보하고요, 어떤 자료들이 있어요.
뭐 OX 문제, 뭐 오지선다 문제, 그리고 이제 요약된 자료들 그런 거 공부할 수 있는 활용하는 어떤 밴드고요. 이 강의와 관련된 어떤 특강이 있다거나 할 때 공지사항 같은 거, 그리고 지속적으로 교수님들께서 자료를 올려드릴 거기 때문에 요 관련된 자료 관련된 거 어떤 거 있는지 잠깐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4단계로 갈게요. 또 다른 꿀팁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바일 1일 학습이라는 건데 핸드폰으로도 내가 하루에 짬을 내는 시간, 예를 들어서 전철을 타거나 버스를 탄다거나 화장실을 간다거나 할 때 1일 그 공부 학습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메인 화면에서 위로 좀 올라가면은 모바일 1일 학습이라고 나올 거예요. 여기 있습니다. 모바일 1일 학습이라고 해서 시험 과목에 따른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올리시면은 여러분이 이제 그 시간 안에 이 문제에 대한 것을 읽어본 다음에 여기서 정답과 해설은 바로 보여지면 이거는 암기가 돼버리기 때문에 정답 해설은 맨 밑에 안 보이게 숨겨놨어요. 그래서 현재 밑으로 쭉 내리면 인지에 가서 쭉 내리면 요때 답이 나와요. 댓글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쓴 거는 내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 댓글 표시 보시면은 이런 거는 표정 좋아요 한번 눌러주는 거예요. 예. 그럼 여기서 내가 좋아요 그러면서 뭐 선생님 사랑해요 해도 되고 좋아요 이런 거 눌러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밑으로 가면 이제 댓글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댓글 남겨주시면 확인이 되는 경우에 바로 답글을 올릴 수 있게끔 실시간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과정과 같이 공수모 밴드예요. 공인중개사 수험생 모임 밴드를 줄여서 우리 공수모 밴드라고 하는데 이렇게 가입하시면 여러 가지 자료들 업데이트되는 거, 개정되는 부분 신속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학습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꼭 가입하셔서 좋은 자료도 받고 매일매일 학습하시면서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는 부동산 실무, 일반인들이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한 관련된 밴드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 일단은 검색창에다가 365 부스라고 치시면 돼요. 365 부스인데 365일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예요. 네이버 밴드인데 요 365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 일단 클릭하시면 현재는 이제 4만 명 정도 되는 밴드인데요. 우리가 일반인들이 어떤 부동산 정보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이 정보를 얻기가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어딘가를 찾아본다고 해서 잘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전문가들이 하는 말들이 이 친밀성이 있는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믿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그래도 좀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끔 저희 이제 이 밴드에 구성된 전문가들이 정보를 좀 제공해 주는 거기 때문에 아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거고요. 내가 부동산 중에 토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상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나는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청약이 좀 궁금하다. 근데 그게 솔직히 어디 가서 물어보거나 어떤 정보를 찾기 쉽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밴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65일 내내 부동산을 어떤 공부한다는 취지로 밴드에 들어오셔서 질의응답도 하시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어 문의하시면 저희가 관련된 정보를 또 제공해주는 그런 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밴드냐면 한번 보시면은 지금 현재는 공지사항이 제일 먼저 나올 건데요. 이 공지사항은 기존에 있던 오프라인이 어떤 강좌가 있으면 그 강좌에 관련된 거 세미나라든지 그래서 평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접하지 못했던 강의들 있죠.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 공지를 좀 하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하나 좀 더 올리면 자, 이제 우리 교수님이에요. 교수님 중에 상가 교수님이 최근에 예를 들어서 법이 바뀌었어요. 법이 바뀌게 되면 최근에 바뀐 법이 이러한 바뀐 법이 있으니 중개업을 한다거나 투자를 할 때 좀 유의해서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라는 거를 올려놓을 거예요. 기존에 올려놓은 자료가 있으면 또 찾아보시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계속 밴드에서 소식을 받으시면 실전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부동산 관련된 내용 중에서 하나 더 보시면 이제 랜드프로에서 직접 우리 프로그램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까발리기, 부동산 부티크 이런 팁이 관련돼서 부동산 팁 있죠. 예를 들어서 청약을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강남권 아파트를 투자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정보를 쉽게 여러분들이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것들을 시대에 맞게 흐름에 맞게 부동산 시장이 이제 요동치면 내가 지금 집을 팔아야 되냐 사야 되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정보를 들을 수 있는 밴드니까 시간이 나실 때마다 자주 들어오시고 저도 자주 들어가서 좋은 정보 남겨드릴 테니까 자주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동산 공법하고 부동산 토지 투자를 강의하는 고상철이었습니다. 자주 밴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